안녕하세요. KDI 조성익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요 내용은 최근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이제 플랫폼들 사전 지정하고 그다음에 사전 지정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뭐 금지 행위나 뭐 자기 행위 같은 의무를 사전적으로 좀 부과를 해가지고 뭐 수수료 규제 얘기도 있고요. 플랫폼들은 지정된 플랫폼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뭐 이제 요게 아마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현재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업체들이 대상이다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고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행위가 저질러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살펴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인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이제 사후적 불공정 거래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온풀법 제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든 전통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든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시작은 거래 조건을 바꾸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경제 환경이 좀 바뀌겠죠. 거래 환경이 조금 바뀐 상태에서 그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거래 조건을 바꾸자고 할 때 그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착취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게 되는 것. 그게 그 거래상지 남용행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거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이제 거래상 지위에서 온다고 기존에서는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플랫폼은 당연히 자기가 만든 거래 공간에서 자기가 거래 규칙을 제정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 규칙을 거래 조건을 변경할 힘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통기업의 거래상 지위와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의 가장 큰 차이는 거래 상대방의 숫자입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마트가 삼겹살 납품업체하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몇 개 안 되는 납품업체 하나하나와 그 1대1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밀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농장이랑 삼겹살 납품업체 계약을 맺을 때 B라는 목장은 사실 A랑 그 유통업체가 대형마트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통기업의 그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A 목장, B 목장, C 목장을 하나하나 그 목장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맞춤형으로 계약 거래 조건을 갱신할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거래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 입점업체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갈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입점업체가 들어올지도 내가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점업체들이 그냥 임의로 들어왔다가 임의의 시간 동안 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임의의 시간 이후에 그냥 자기 뜻대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내 거래 상대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 거래 상대방하고 거래 조건을 일일이 계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일반적인 거래 규칙은 내 의지대로 정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는 상대적인 내 거래 상대방 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거래상 지위가 아니고 상당히 요 거래 내가 정한 시장 내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거래 시장에서 시장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거래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약간 절대적인 지위에 가깝습니다. 그 거래상 지위가 상대적인 거란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업체가 똑같은 납품업체와 거래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갑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이 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조그만한
조그마한 가게들 납품업체 몇 개하고 거래할 때는 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하는 납품업체가 나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업체라고 하면은 내가 갑이 될 수가 있지만 내가 매우 큰 업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납품하는 업체가 나랑 마찬가지로 매우 큰 업체고 나도 걔 아니면 물건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갑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아마 법원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재작년인가 공정위가 브로드컴을 제지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갑은 브로드컴이고 을은 삼성전자였는데 송상 삼성전자가 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이라는 거는 그 특정한 거래 사안에서 갑하고 을하고 정해놓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격차를 측정을 해야 거래상 지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대형마트가 있는데 그 대형마트가 일반적인 그 무슨 조그만한 생수를 만드는 회사한테는 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형마트가 사실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보적인 즉석밥을 만드는 회사를 상대로도 과연 갑일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지위라고 한다면 거래상 지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는 이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내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장에서는 내가 독점적 지위 또는 과점적 지위, 아무튼 그런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시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시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시장 지배적 지위고 시장 지배적 지위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위가 아닌 거고요. 거래상 지위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의 거래 규칙을 정하는 능력은 상당히 거래상 지위보다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을을 하나하나 정해가면서 정해지는 지위가 아니고 내가 창설한 플랫폼 거래 영역에서 내가 정하는 지위고 내가 정하는 규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지위가 그 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지위라기보다는 절대적 지위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다. 플랫폼의 계약서는 대형마트의 계약서하고 다르죠. 대형마트는 A 목장, B 목장, C 목장이랑 각각 계약서를 쓰지만 플랫폼은 약관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약관은 플랫폼의 입점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저는 이 보고서에서 일반 규칙 제정자, 그러니까 맞춤형 규칙 제정자가 아닌 일반 규칙 제정자라고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행 실무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행 실무에서 핵심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핵심은 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확인을 해라. 그런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누가 갑이고 보통 이제 갑으로 지목받은 업체가 있겠죠. 누가 갑이고 그리고 그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은 누가 을인지 그리고 그 을이 받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일이 적시해서 이게 실제로 거래상 지위가 있고 그리고 거래상 지위가 남용되었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해라 라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플랫폼에 적용하면 첫 번째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 을을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갑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 많은 을들이 입은 피해를 하나하나 다 적시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1번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2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를 업은 큰 업체들 몇 개만 찍어가지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의 거리를 재고 그리고 그 을이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방법도 있기는 할 텐데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적기에는 불편한 그래서 엄청 큰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을들이 또 있을 텐데요. 또는 을로 짐작되는 그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업체들에 대해서 일일이 적기 어려우니까 적지 말고 일부만 찾아서 적어라 라는 거가 바람직한지의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서제스처는 첫 번째 플랫폼에 한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다룰 때
그 을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을들 사이에 공통적인 사정, 공통적인 피해 방식, 공통적인 거래 조건이 있는지를 좀 열심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사정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그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도록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또는 법원의 태도 변경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그 정책 제언이고요. 두 번째 정책 제언은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은 놀랍게도 효율성 증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 기업이 예를 들어서 완성차 업체가 부품 업체한테 갑질을 한다라고 하면 을이 무슨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을이 얻는 혜택이란 걸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갑이 을한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남용행위를 해서 뭔가 착취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자체로 그냥 규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갑과 을의 그 뭐 예를 들어 월하청이든 납품 뭐 유통이든 여기서 갑과 을을 제외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간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있죠. 예를 들면 완성체 업체가 그 카시트를 납품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싸게 납품을 받고 나선 다음에 이 행위가 이미 끝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생산비도 줄었는데 내가 가격을 조금 인하해가지고 판매량을 좀 늘리면 내 이윤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가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 소비자가 좋아지는 거는 1차적으로 그 갑이 을한테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착취행위를 한 결과 이후에 갑의 판단에 의거해서 부수적으로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혜택인 거지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혜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플랫폼의 거래를 생각을 해보시면 플랫폼을 통해서 입점업체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사실은 직접 거래 당사자입니다. 이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는 플랫폼이 아니고요. 배달 앱이 아니고요. 그 음식점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한테 주는 거고 소비자가 그 음식을 사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래에서 직접 거래 당사자는 그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음식점과 소비자고요. 음식 소비자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은 그 사이에 끼어서 중개를 해주는 사업자인데 그런데 이제 워낙 주문을 내가 다 컨트롤하고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 이 내가 컨트롤한 주문을 다 공급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충분히 직접적인 플랫폼도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랫폼이 중개하는 사업자인 경우, 그 거래인 경우에는 직접 거래 당사자가 많은 거죠. 그런데 플랫폼이 음식점에다가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뭔가 새로운 거래 조건을 만들 때 음식점하고의 관계만 생각을 해서 만들 것이냐? 아닐 거거든요. 플랫폼이 음식 소비자까지 고려해가지고 음식점에 대한 그 조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음식 소비자가 이득을 볼 가능성도 간혹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겠죠.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음식점이 나빠지는 대신에 라이더가 좋아졌는데 음식점이 나빠지는 대신에 소비자가 좋아졌는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아지는 거는 그 완성차 업체가 카시트 업체한테 간 갑질하고는 그 질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가 카시트 업체한테 한 그래서 발생해가지고 소비자가 좋아지는 거는 정말 간접적으로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좋아지는 건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플랫폼이 얘 잘해줄 목적으로 얘한테 갑질한 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여기 음식점들도 다 같은 음식점이 아니거든요. 이쪽 음식점한테 나쁘게 하는 게 이쪽 음식점한테는 좋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세 음식점들한테 수수료를 깎아주기 위해서 대형 음식점한테 수수료를 올린다.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율성 증진 효과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업에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나쁜 일만 있었지 좋은 일이 있을 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좋은 일을 굳이 찾아서 들춰내서 그것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플랫폼의 경우에는 나쁜 결과만 보지 말고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1번 을을 특정하는 부담을 좀 덜어주고 2번
효율성 증진 효과도 같이 봐야 되겠다. 다만 을을 특정하는 부담을 덜어줄 때는 을 전체적으로서 일반적인 그 거래 상대방으로서 얘네들이 공통된 불리한 조건에 있었고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사정을 좀 밝혀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실제 이 플랫폼에서 거래 질서를 좀 훼손했다는 것도 같이 좀 보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을을 하나하나 잡지는 않아도 일반적인 거래 조건으로서 상황이 좀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그 입증을 허용을 해서 그 을을 특정하는 부담은 조금 덜어주지만 대신에 효율성을 좀 살펴보도록은 할 필요가 있겠다. 요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그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제도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의 지위라는 게 을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애받는 지위가 아니라 내 플랫폼에 들어와서 거래하려고 하는 모든 입점 사업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지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가깝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지배적 지위로 전환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지배적 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정의 조항은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원론 같은 수업을 들으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그 기업들은 가격을 못 바꾸거든요. 가격을 올리는 순간 나만 바보가 됩니다. 가격을 내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마지널 코스트하고 프라이스가 같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면 손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가격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은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하는데, 그런데 프라이스 메이커, 가격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시장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정의 조항도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가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 또 뭐가 있냐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독으로 그 시장에서 점유율이 50%가 넘거나 3, 4가 합쳐가지고 75%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이 굉장히 강한 조건인데 어떤 거냐면 법상 추정이 되면 시장 지배적 지위가 없다라는 거는 공정위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사업자 입증을 해야 돼요. 나는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하고 지금 시장 밖에서 무슨 지금 호시탐탐 진입을 노리는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2등 사업자가 40%나 되는 애도 굉장히 강한 애라서 내가 가격 조건을 내 맘대로 바꾸지를 못한다. 내가 법상 추정이 되지만 사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라는 거를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상 추정이라는 거가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데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다가 보니까 그 법원이나 이런 데서 50%가 넘으면 굉장히 쉽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받는 반면에 50%가 안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실무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일단 법원 태도나 이런 실무를 그 추정 조항이 아니라 거래 조건 변경 능력, 정의 조항에 직접 입각해가지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린 작업일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 서제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집행되는 좀 우리나라 독특한 제도라고 한다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집행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다른 나라 경쟁 당국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 경쟁 당국의 판단을 우리나라 경쟁 당국에서 판단할 때도 영향을 받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컨버지하는 그런 규제인데, 지난 수십 년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서 거래 상대방의 이득을 갈취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두 가지 그 남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제 남용이고요. 두 번째는 착취 남용입니다. 배제 남용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축출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착취 남용은 내 거래 상대방이 응당 가져가야 될 이득을 내가 뺏어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배제남용 행위 위주로 그동안 집행이 이루어졌고 착취남용 행위는 사실은 집행이 좀 자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내가 무슨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잘해서 된 거거든요.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가지고 그 지위에 올라간 건데 뭐 약간의 추가적인 이득을 노리는 게 그게 큰 문제인가? 그거를 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이해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게 나라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가격을 높게 받았다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거는 거의 시장에 얘 또는 얘를 견제할 만한 사업자가 별로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경쟁 가격은 얼마고 지금 가격이 정상적인 경쟁 가격보다 얼마나 높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철학적으로 오히려 나라가 할 일은 그 이런 착취남용 행위, 독점 가격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진입장벽을 좀 더 낮춰가지고 이 시장을 경합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진출입이 자유로워서 시장 외부에서도 경쟁이 가해지는 이런 경합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제해 왔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EU나 유럽 쪽에서 그 플랫폼의 착취남용 행위 규제를 명시적으로 착취남용 행위를 규제한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은 아니지만 배제남용 행위를 규제를 한 과정에서 조금씩 같이 반영해서 규제하는 게 조금 발견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얻는데 순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얻은 것인가 아니면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볼링이 되잖아요.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계속 커지는데 뭐 이런 효과 때문에 얻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다 보면 그 플랫폼에 대해서 착취남용 행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착취남용 행위, 시장 지위남용 행위로 규제하자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금 말씀드리기엔 과감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연구는 지금부터 시작은 해야 되겠다. 이런 서제스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 그 브리핑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